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는 탄핵 판결과 최근 국제정세 토론해봅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세계 최초로 부산시가 추진 중이었던 해상도시가 지지부진하다는 내용도 다뤄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탄핵 판결과 국제정세 다뤄보겠습니다. 김태환 동의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희 부경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헌재 판결이 금요일 날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빗나갔어요. 지난 14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법리 해석과 판결의 중대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문 작성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무래도 향후에도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명확한 법적 논리를 정리하는 데 신중을 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탄핵 판결이 국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고 기각될 때까지도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 효과까지도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분위기와 외부 변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아무래도 탄핵 판결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이 뭐 재판소가 무슨 재판하면 되지 무슨 정치적인 걸 그렇게 많이 고려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거기에다가 부연을 하자면 법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것 플러스 정치적인 요인이 가미돼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헌법에 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 진공 상태일 수는 없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관님들의 어떤 더 신중하고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 그렇죠.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심각한 게 국론 분열이죠. 뭐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댁에 계시더라도 마음은 항상 이 사태에 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한쪽은 승리감 또 한쪽은 좌절감 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간극을 좀 효과적으로 좁히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치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승리한 쪽은 좀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대쪽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편할 텐데 다만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반복하지 않은 낯선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다 거쳐야 되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다만 자신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과감없이 표현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건강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라가 두 쪽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 그 이후에 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더 견고하게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발전해왔고 우리도 그런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응원할 때는 자기 팀이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가 끝나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또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그 정치권의 압박이 강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도 행정부의 어떤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부딪히는 모습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있는 것도 성숙한 민주 시민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연속적인 탄핵 시도가 국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죠. 네, 오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싶은 그 핵심은 어떤 결정이 나오던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서로 토의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상당히 건강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결정이 나면 그것이 어떤 우리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권위 있는 결정이 나면 거기에 순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하는 것 그런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핵심 초점을 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의 전망을 보면 기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이제 물론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의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이제 그만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좀 기각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 탄핵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흘 뒤죠. 수요일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수요일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금요일까지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통령에 네. 일단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 것 같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도 같은 주에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같은 주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우리도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판결이 같은 주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으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은 좀 힘들다. 우리가 신중한 거는 좋지만 너무 늦어지면 오히려 밥도 뜸을 잘 들여야 하지만 뜸 들이다가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늦어지는 것이 지 않는 선에서 조속하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것들도 뭐 헌재에서 다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죠. 우리가 뭐 다 알만한 분인데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동의하세요? 그것도 저는 원칙적인 면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결집하고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편이거든요. 다만 그 결정 이후가 되면 정말 내전이 되느냐? 그럼 뭐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는 어떤 행태와 말을 하더라도 일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용되면 내전이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이 단어 정치적 내전 혹은 대혼란 이런 단어가 좀 과장된 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국정이 뭐 잘 되든 잘못되든 이건 뭐 여러 형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때도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체계가 잡힌 국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믿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 운영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같은 정치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대혼란이 올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일단 대혼란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인 정당성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내적으로도 이제 레임덕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대통령이든 임기 말 레임덕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인의 발언은 다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또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인 게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앞서 있는 나라라는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해외 평가 기관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췄어요. 선거민주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23년에는 우리가 이제 풀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였는데 이제 24년에 지금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된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정치적 자유, 그다음 정부 기능, 그다음 시민권 보호 항목에서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이런 부분 이렇게 점수가 강등되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대립이 심해지면서 국정 운영이 좀 마비됐고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의 이제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 후퇴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하듯이 초기에 뭐 미국의 비판이나 EU나 다른 인권 기관들의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러한 기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퇴보에 대한 우려 성명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지수 하락이 단순하게 등급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의 법치주의 그다음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비슷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고정돼 있는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늘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냐 안 거치냐 이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국제사회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하고 우리 소신껏 우리에게 맞게 열심히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비확산 우려 그 부분 우리가 좀 요새 최근에 있고 또 지역 불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보는 미국에 또 경제는 또 다른 네, 국가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네,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민감 국가입니다. 민감 국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속에 넣었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거에 미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나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네.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러면 뭐하러 정했냐, 정한 이유가 있을 거냐 할 때는 한 5가지 정도로 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정리를 하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여부, 그리고 핵 비확산 우려, 그리고 또 지역의 불안정성, 그리고 4번째는 경제 안보 위협, 그리고 테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에 의해서 이제 민감 국가를 지원하는데, 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핵 비확산 우려 그 부분 우리가 좀 요새 최근에 있고, 또 지역 불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게 가장 견제 대상은 중국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하고 네. 한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은 네. 감당할 수가 네, 없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와 관계를 적극 개선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큰 그림에서는 아마 그게 미국의 전략적인 네, 밑 바탕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시아로 회귀한다는 그 오바마 정부 이후에 일관된 그런 정책이거든요, 전략이거든요. 다만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아올 때 어떤 스타일로 돌아오느냐에 이제 민주당 정권들이 좀 트럼프 시각으로는 지지부진했다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외교와 대외 관계만 좀 놓고 보십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은 평상시라도 우리 외교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 국민들이 의심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은 좀 네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격변기에 많은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도 하고 함께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잘 또 극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로 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 뭐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안보는 미국에, 또 경제는 또 다른 네, 국가들과 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의 이제 외교부가 안보리와, 그러니까 유엔의 안보리와 총회에서 이렇게 표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갈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어떤 내용이었어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을 조속히 종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러시아의 침공이라던가 이런 공격적인 어떤 러시아에게 부담이 되는 말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찬성, 다른 국가들, 그와 관련된 국가들은 다 찬성을 던졌고, 이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일정 반대. 부분 반대는 아니지만 아니고. 기권을 기권. 네, 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명확하게 여기서 이전의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기조가 아닌 이제 미국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총회의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이런 침공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의 네네. 이제 발의가 EU 차원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 마찬가지로 이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의 얘기 혹은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유럽이 좀 이해를 못하지 않았겠느냐 앞쪽에서. 그러나 이제 한국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모순된 결정을 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형 교수님, 김주희 교수님 지금 설명 우리가 잘 알아들었잖아요. 뭐냐면 이제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있고 제재 그런 어떤 파워도 갖고 있는데 총회는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자리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조금 보이고 안보리에서는 또 약간 실리적인 측면을 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외교를 잘한다.
잘한다라기보다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자체가 이제 외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동양적인 한국적인 정서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선택과 합리적으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좀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농후한 그런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지도하에 이렇게 재편돼 왔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터인데 미국과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안마다 잘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되고 어떤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미국에 집중해야 되냐, 중국에 해야 되냐, 유럽에 해야 되냐,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어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과정을 또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득이 되면 그건 상대에게 좀 불편한 선택일지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가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염려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감 국가 지정 문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효력을 4월 15일부터 맞습니다. 시작한다는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당국이 이야기했지만 큰 영향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어떤 그 산자부 내에서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연구를 할 때 이전에는 자유롭게 방문하던 것을 이제 방문하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스크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 내부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아니한 거하고 뭐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거고 다만 이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커지고 또 사실은 그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이거는 우리는 의도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국내 비정부 민간에서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북핵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민간 차원으로 넘기면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분명히 우리가 한다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4월 15일 날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일단 결정이 되는 과정이 그냥 단순에 이렇게 되고 뭐 일순간에 빠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게 이제 되어지는 시기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루트로 사실상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대화를 하고 또 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도 개별적으로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휴전이 계속 추진이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휴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러시아 쪽의 의견을 받아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휴전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정말 낮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 휴전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빠르게 휴전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또 이제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는 상당히 그 친러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기반이 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은 폴란드의 무기도 많이 수출을 했고 또 그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상은 폴란드의 공장도 짓고 이제 이런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휴전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과연 정말 전쟁을 그만둘 것이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국가로의 확산이 없을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우리 방산 산업의 상당히 그 주요한 기회로 사실상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정치학자이자 또 국제정치학자란 말씀이죠. 두 분이 우리 부산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끝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원칙, 명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견해, 의견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어떤 공동체의 결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또 같이 대승적으로 협력을 하는 모습. 거기에 부산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선을 서울이나 중앙에서부터 해외로, 국제사회로 이렇게 두는 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발전의 어떤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도 좀 냉철한 시선, 균형 잡힌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전한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부산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혼란도 부산 시민이라면은 충분히 힘과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이 흔들리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부산 주요 현안들을 분석하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서지현 의원, 송호연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의대 휴학생의 3월 안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보신 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이달까지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하여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혼란을 초래한 정책이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셈인데, 그 사이 부산시가 구멍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해 쏟아부은 재난관리기금은 무려 114억여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기간 투입된 금액의 3배가 넘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니까 저희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재난기금을 사용하라 하는 상황입니다. 산불이나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쓰여야 하는 혈세가 의료 인력 인건비와 수당 등에 투입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밑반진독에 물 부은 거예요. 다 이렇게 엄청난 그 피해와 손실을 가지고 왔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딸랑 의대 정원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부 발표에도 떠난 의대생과 의료진들은 반응이 없는 상황. 사태 해결에 물꼬를 트겠다고 발표한 정책이 또 다른 혼란만 불러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 하면은 3월 안에 휴학한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은 정원 확대했던 걸 다시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한번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말씀 주신 부분 그대로입니다.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25학년도가 입학을 해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이 현 시점에 모두가 이제 복학을 하게끔 교육부와 그리고 정부가 발표를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돼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학교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입학 정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증원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 그대로의 방침인 3,058명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달 말까지 학교를 복귀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복귀를 좀 강조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만약에 미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교육부와 이제 전국 40여 개의 의대에서는 유급이나 재적과 같은 좀 초강수로 이제는 대응을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의 조건이나 협의는 없다라는 형태로 현재는 발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대생이 어느 정도 돌아올 건가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는 뭐냐면은 의대생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대 어떤 그 중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배신자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실 여부하고
어느 정도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낮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이기는 합니다. 24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는 복귀율이 약 2.7%에 불과했고, 이제 전공의 같은 경우에서도 사직 전공의 대상 상반기 전공의 심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원율이 2.2%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24학번 1학년 중에서 약 3,346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90%는 휴학 상태였고요. 24년도 2학기 재적생 기준으로는 94.7%가 휴학 중인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앞장 세운 이제 의협이나 이제 단체 행동에서 이런 부분이 좀 비롯됐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말씀 주신 폐쇄적인 그 의대 문화에서도 이제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의 목소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씩 그래도 일부라도 복귀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호학번의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2호학번 의대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2, 4학번과 2호학번이 함께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안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차질 없이 이번에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자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 의원님 얘기하신 중에 또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2호학번 신입생이 있는데 2호학번 신입생은 과연 동료가 없을 건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입생들이 있는데 휴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많은 인원을 수업을 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 짚어주시죠. 지금 24학번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지금 쉬었기 때문에 25학번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실습실,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하는 수업이 있는데 실습실에 이제 정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의대생 1인당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결국에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교수 1인당 지금 학생 수가 많아짐으로써 이게 또 강의실도 이제 좁아집니다. 강의실이 이제 많아야지 그 학생들이 다 들어가는데 강의실 수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미복귀로 인해서 한 해를 더 이제 이렇게 쉬어버린다 하면은 내년에는 트리플링 현상이 생깁니다. 24학번, 25학번, 26학번까지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24학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증원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학번이라고 한다면 2호학번 같은 경우는 이 의정 갈등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입학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등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하던 학번이 아닌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학번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요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약 4가지 정도로 탄력적인 가이드라인을 현재 운영을 제시를 했고 이제 의대로부터 선택을 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4학번, 25학번이 동시에 졸업을 하게끔 하든지 혹은 순차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의예과 2년과 의과대 4년에 대한 이 6년을 기존에서 이제 통합하는 체제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전공의 시험에 대한 부분도 좀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최대한 휴학을 했던 학생들로부터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필수 의료 패키지입니다. 여전히 갈등 중이죠? 예,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의료 인력 이제 확충이 가장 큰 이제 갈등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전공의들을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그 정책들에 대한 반발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의료사고 이제 안전망 구축에 관련해서 이제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상 시스템을 좀 이제 개선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실행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좀 회의적인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런 회의의 바탕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료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 의료 시스템이 이제 근로 환경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인력 초반부터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뒷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협의하면서 이게 소통하면서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경우가 처음에 4대 개혁 과제를 포함을 했었던 부분은 결국은 의료 시스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규제에 대한 부담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함께 이제 의료계와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것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를 하느냐 혹은 일부라도 타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지금까지 끌어와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도 법제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나 그리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대의적 명분을 함께 가져가되 이 의료 증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보상체계 공정성이나 그리고 의료진들에 대한 법적 책임감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2024년 2월 달부터 지금 7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저 초과 사망자 수를 보면 지금 사망자 입원 환자 중에 사망자 이제 47,270명 중에 지금 기존에 예상하던 것보다 3,160명이 초과해서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암 환자 치료에 대한 이제 지연이나 거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조사에서 보면은 이 환자들 67%가 이제 지금 진료를 거부당한 상태를 한번 경험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51%는 지금 치료 지연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중환자들에 대한 이런 의료 지연 사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그 전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사망하는 사례들도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금이 114억이나 들어갔는데 어디에 쓴 거예요? 이번 의정 갈등을 위해서 지출한 이 114억은 거의 현장을 지키는 의료 인력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 부분입니다. 의료 인력이 이탈을 하면서 교수분들을 포함을 해서 당직을 지금 벌써 1년 넘게 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손실을 채워드리고 또 환자분들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의료 인력들의 당직비 그리고 휴일에도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거기에다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더 극심화되지 않도록 그 응급실 의료 인력과 의료 현장을 좀 지원하는 부분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의료원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보다 그 의료 체계에 대한 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이 되다 보니 이 재난관리기금의 원래의 목적이 이제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의정 갈등 해소용으로 반복돼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게 본 예산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되 중앙정부에서 보다 큰 지원들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노력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이제 지금 불합격했던 지금 수험생들도 지금 내년에 다시 이제 의대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원이 이제 유지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경쟁률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수험생들이 전략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 짜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들도 지금 많은 불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수험생들도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공의가 복귀를 하고 의료도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지금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우 복합적입니다. 네, 결국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 보이지를 않아서 매우 좀 불안한 마음인데요. 입영 대상자들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턴으로 있었던 이제 의무 사관 후보생들이 이제 수련 후에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수도 이제 3,000여 명을 넘어가면서 4년 동안 이제 입영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부나 정부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26년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27년도부터 다시 정원을 논의하겠다라고 한 만큼 현재 고1, 2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료 서비스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그것은 바로 그 대학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의 연구에서 나온 부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당직을 서셔야 되고 치료에 더 나가셔야 되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장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그 근시안적인 이 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의료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확대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의정 갈등을 위한 합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정 갈등의 이제 시초가 결국에는 지금 저희 그 의료 인력에 대한 충원과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이제 국민적 수요에 따라서 정부가 이 아젠다는 제대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와 이제 갈등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최초에 이제 요구했던 지금 7개 이제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력 충원과 이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부분들 빼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좀 양보한 상태거든요. 의료계에서 좀 전향적인 지금 그런 태도를 좀 보여서 이제 그 정부와 원활한 협상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건 의대생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는 지금 전혀 지금 의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부산시는 국제기구인 UN 해비타트, 미국 스타트업 기업 오션익스와 해상도시 건설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계획을 이듬해 재선을 위한 시장 선거 후보 공약에도 담았습니다. 환경, 해양, 건축, 토목, 에너지, 소재 면에서 최첨단의 기술들이 응집될 것입니다. 기본 방향은 2030년까지 북한 바다 위에 총 규모 6만 제곱미터의 해상도시 3개 동을 단계적으로 짓는다는 것. 7,2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과 건설은 민간이 맡고 부산시는 행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이 넘는 자금 조달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부산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실현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실현성이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봤을 때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시민들에게 헛꿈만 불어넣은 말뿐인 해상도시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이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몇 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건설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해상도시라는 개념은 최초에 이제 UN 해비타트에서 2019년도에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이제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2019년도에 최초에 발표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그 전에 이제 미국의 해상도시 개발 기업인 이제 오션익스를 통해서 지금 부산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미국 뉴욕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그리고 부산시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최종에 이제 부산시가 낙점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UN 해비타트 오션익스를 통해서 시행사 오션익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재선 공약으로 내세웠었고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 완성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진척이 있습니까? 21년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왔던 것이고 MOU는 23년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시의회에서 견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상황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애초에는 2030년이 이제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흥행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또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던 개념으로 보이고 이제 2030 엑스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유치 활동을 했지만 이제 안 된 상황에서는 다시 북한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를 논의를 해야 하다 보니 그 북한 2단계 재개발을 위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더 확보하기 위한 아젠다용으로 이제 함께 비전을 제시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력을 찾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국토부나 이렇게 정부에서 공모를 했던 경부선 지하화라든지 또 북한을 둘러싼 이제 삼복도로나 원도심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나 이러한 부분으로 오히려 지금은 2단계에 대한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슈를 다루게 된 이유가 이 이야기는 있었는데 전혀 눈에 띄게 뭐 진행되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단계가 아니라 북한 2단계 부지를 마련해서 해상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최초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지금 좀 지지부진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이 사례가 이제 유인 해비타트에서 지금 처음 꺼낸 이제 그 해상도시 개념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 대한 지금 전혀 이제 법령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법령을 정비를 하려면은 이제 중앙 정부 그리고 특히 이제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앞서 말씀 주셨는데 2030 엑스포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북한 1단계 북한 1단계 부지에 이거를 선정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여러 이제 해상 이동 그러니까 배 선박이라든지 그 여객 터미널이나 이제 거기에 이제 이동하는 선박들의 이제 간섭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북한 2단계 부지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 2단계 부지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 계획을 지금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 유엔 해비타트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기후 이상과 관련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했을 때 던질 수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였고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화를 이제 생각하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MOU 정도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민자가 100%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기업이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실행력이라든지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 시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적 지원과 그리고 이런 아젠다에 대한 관리 정도로만 이제 역할을 좀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립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타임라인에 대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수준으로 이 부분이 돌아갔다. 그리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안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다. 뭐 MOU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부산시 차원이건 의회 차원이건 결정이 완전히 된다 해도 이게 지금 막대한 건설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행은 이제 오션익스가 맞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행정 절차나 이제 인허가는 이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에는 오션익스라는 시행사가 이런 자금 조달과 이제 사업 계획을 모두 통틀어서 맡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이제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투자자 유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 그 개발 사업과 틀리게 이게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연구단지와 이제 여기 생태계에 대한 이제 연구단지와 이런 그 오피스 개념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유치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매년 저희가 부산시와 이제 오션익스 그리고 유엔 해비타트의 그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제 저희 포럼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관심을 받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투자자도 유치가 되고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해상 스마트시티 포럼을 열었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 사업 실행성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간다거나 당장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실현시킬지에 대한 뭐 학술적 논의라든지 그리고 아젠다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형태로 포럼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제 뭔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MOU에 대한 부분도 해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실행 가능성을 좀 검토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기회비용이 좀 상실되지 않게 보아야 한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북항 1, 2, 3단계에 대한 그 성공과 그리고 그 개발에 대해서 보다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 과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럼 같은 경우에서도 무조건 이 부분이 아젠다가 되면 하겠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자라는 형태로 현재 방향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업에서 행정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최초 사례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엔 해비타트는 이 사업에 대한 저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오션익스라는 시행사를 또 이제 정한 상황에서 부산이 이제 여기 사업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 시의회에서는 이제 시에 대한 이제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계속 그 행정적으로 이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거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계속 저희 시의회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가치 정도로 이제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한 도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의 추구하는 가치는 뭐 면밀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은 법적 제도적 논의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해상도시라는 것이 현행법상 건축물로 보느냐 선박으로 보느냐부터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적 부분과 그리고 어쨌든 이 해수면이라는 부분은 또 BPA 소유이기 때문에 BPA나 또 해수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보다 면밀한 검증과 그리고 검토 그리고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립 시점을 각각 2050년과 2060년으로 못 박았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 부산 지역 초중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기준 48만 3천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67만 3천 원에 이어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심야 시간 불법 교습 단속 건수도 9천 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211만 원으로 서울의 4,428만 원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 1,905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부산은 특히 올해 분양 예정인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평당 4천만 원대 중반부터 최고 7천만 원까지 가격 책정이 예상돼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기업 15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에 대한 고용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0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유형으로는 퇴직자의 재고용이 응답기업의 75%였으며 직무 관련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9.07로 가장 높았고 건강과 체력에 대한 만족도도 8.96에 달했습니다. 오는 6월 부산 콘서트홀 개관을 앞두고 부산시가 다음 달 26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5차례 시범 공연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 공연에는 국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이 참여해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 공연 등이 펼쳐지며 부산 콘서트홀 누리집을 통해 2, 3차 공연 예매가 진행됩니다. 봄이 찬란한데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신 않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오랜 불면의 밤도 끝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